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혜민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본문을 어떤 걸 할까 지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깊이 있는 본문을 할까? 아니면은 좀 편하고 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본문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앞전에 우리 훌륭하신 스님들이 많이 오셔서 선법문도 하시고 부처님의 어떠한 근본 가르침에 대한 법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쉽고 편하고 좀 재미난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괜히 막 스님이 왔는데 어려운 얘기 안 한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러면. 네. 제가 승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이상하게도 이상하게도 스님한테 육아 상담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애 키우는 걸 왜 저한테 물어본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하도 그런 질문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샘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가 가장 많으냐면은 스님, 우리 애가요, 30이 넘었는데 하라는 결혼은 안 하고,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를 빨리 결혼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결혼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30년간 같이 산 엄마도 모르는데 제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또 무슨 답을 줘야 되니까 한참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혼을 하면 결혼한 대로 축복이고, 결혼을 못하면 결혼 못한 대로 축복입니다. 애가 있으면 애가 있는 대로 축복이고, 애가 없으면 애가 없는 대로 축복입니다. 네, 부처님께서 주시면 너무 감사하신 거고 안 주시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애가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한다고 맨날 엄마가 막 그냥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서 그 애가 이제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30이 넘으니까 빨리 결혼한다는 생각에 3개월 만에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해가지고 바로 또 임신이 돼가지고 애가 이제 또 바로 이제 손자를 본 거예요. 이제 손자를 봤는데 아니 이 연애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로 결혼을 해서 1년 반 만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고 애를 데리고 와서 엄마 키워줘 하는 게 나요? 아니면 결혼 안 하고 있었던 게 더 나요? 아니, 손자가 생겼으니까 그것도 축복이죠.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뭐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꼭 결혼을 한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면, 우리 애가 더 행복해지면 좋겠지만, 꼭 그러라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결혼해서 더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꼭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결혼 안 한 내 나이가 이제 8순이 정도 됐을 때 결혼 안 한 딸이 같이 살면 그렇게 좋다네. 그러니까 예, 거기 이렇게 뭐 누구 있으면은 불편한데, 예, 걔하고 나하고만 살면은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결혼하면 한 대로 고맙습니다. 안 하면 안 한 대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셨죠? 예. 더불어서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임 부부가 또 많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우리 결혼을 몇 살에 했습니까? 춘향이가 몇 살에 했어요? 예, 다 중학생 때 결혼했어요. 중학생 때. 그래서 중학생 때 결혼했다는 건 뭐냐면 이 옛날에는 어린이 아니면 어른밖에 없었어요. 그 중간에 청소년, 청년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린이거나 어른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자기 나이가 한 30이 좀 넘으면은 자기가 난 아이들이 지금 애를 낳아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30대 초반에 다 됐대요. 100년 전에만 해도 모든 우리 인류의 조상이 30대 초중반이 되면 다 뭐다?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될 나이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애를 낳으려고 그래, 애를. 그러니까 노산이기 때문에 애가 잘 생기지도 않고 생겨도 되게 애 키우는 게 힘들 것 같아요. 17살, 16살 된 엄마가 더 애를 잘 볼까요? 아니면 34살 된 엄마가 애를 더 잘 볼까요? 분명히 그 나이가 젊고 힘 있을 때 애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애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정말로 애가 있어서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안타깝게도.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조왕, 조선시대 때 가장 통치를 오랫동안 한 왕이 영조입니다. 근데 영조왕도 자기 아들 문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였잖아요. 사도세자를.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상 일 중에 참 놀라운 거는 이 자식 문제하고 죽음에 대한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이 안 돼요. 자식들이 내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농담을 제가 해보면 잘못하면은 정유라 같은 애가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임신하고 온몸에다가 그 문신하고 남자친구하고 1,000만 원씩 쓰고 돌아다니고 법정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 불리한 증언을 막 해대고 이게 자기 생각처럼 이 자식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식 문제는 자기 인생, 자기의 까르마, 업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 업을 잘 살 수 있도록 부모는 그냥 지켜봐주고 지지해주고 이러는 거지, 그것을 내 마음에 맞게 다 컨트롤 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일단 말을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애가 두 종류가 있다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갚으러 나온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전생에 나한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나옵니다. 어떤 애들은. 그러면 효자, 효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효자, 효녀가 돼서 죽을 때까지 나를 잘 이렇게 봉양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애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빚을 받으러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빚을 받으러 나오는 애가 있으면 죽을 때까지 걔 뒤치닥을 해야 돼. 내가 한두 끝도 없이 걔를 도와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꼭 애가 있어서 무조건 행복하리라는 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애가 없어서 너무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자유를 느끼시면서 내 삶을 좀 더 알차게 보낼 수도 있다. 아셨죠? 너무 원통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어머님이 손을 들고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스님, 너무 고맙습니다. 스님, 제가 애가 없어가지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파트 앞동에 시어머니가 사시는데 저만 보면 니는 결혼한 지 4년이 됐는데 왜 임신을 못하냐, 막 이렇게 와가지고 구박을 해서 제가 상처를 너무 받았는데 스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니까 너무 위로가 돼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시어머니가 그 집 결혼해서 그 집 이사할 때 얼마를 해주시던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억을 해줬대. 1억을. 그러면 이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는 거요. 공짜가 어딨어. 그래서 1억이 딱 왔을 때는 거기에 잔소리가 붙어서 온다, 안 온다? 당연히 붙어서 오는 거요. 잔소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회사에 가서 1억을 벌려고 해봐. 1억을. 그러면 5년에서 7년 동안 죽으라고 그냥 그 회사 생활하면서 상사한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잔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아마 시어머니보다 100배는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좀 잔소리하고 나한테 못할 소리 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시어머니 100만 원어치 하신다. 아셨죠? 예. 그리고 오늘 좀 심하게 하시네? 그럼 오늘은 300만 원어치 하신다. 예. 그래서 한번 적어봐요. 앞으로 한 4,500만 원 남았네. 이렇게. 그래서 시어머니의 그런 말씀을 너무 고가깝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얘기 듣기 싫으면은 아예 애초부터 그런 걸 돈을 받지 말아요. 예, 받지 말고. 왜냐면 그렇게 시어머니들이 그런 거 해줄 때 보면 집을 꼭 자기 집 근처에다 얻어줘.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싫으면은 그런 거 받지 말고 KTX가 안 가는 데서 사세요. 그러면 아주 그냥 아주 시어머니 오실 수도 없어. 예.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 시어머니한테 원망하는 마음, 고가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자꾸 연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사랑하는 남편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아들을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쳐봐요. 얼마나 좀 아쉬울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 많이. 스님, 우리 애가요 중학생이 되니까 하라는 공부는 너무 안 하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스님 어떻게 하면 얘를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애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걸 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답을 어떻게 해줄지를 또 한참을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따라해보세요. 엄마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유전자를 물려준 것은 바로 납니다. 아니, 누굴 원망해, 누굴? 여기서 한번 자기를 생각해봐요. 자기 어렸을 때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했던가, 엄마 말 안 듣고 맨날 고집 부렸으면 고집 불통인 우리 딸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너는 너무너무 정상이다, 노프라브럼. 아셨죠? 예. 그래서 왜냐면은 그 애가 뭐 이상한 데서 나왔어요? 예, 내 유전자 받고 나왔지.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그 모습을 지금 누가 해야 되죠? 예, 부모가 이미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거지. 부모는 그렇게 못 살면서 꼭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자기는 1년에 책 한 권을 안 사봐요. 책 한 권을. 그런데 맨날 자기는 그렇지만 또 챙겨보는 건 뭐냐면 이 막장 드라마는 꼭 챙겨봐. 8시에 그거는 꼭 봐. 그래서 맨날 보면서 애는 학원에서 오면, 야, 너는 네 방 가서 공부해, 이러면은 애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엄마는 보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무시하게 합니다. 엄마의 말빨이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누가 그런 행복한 부부 생활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그냥 무조건 핸드폰을 하지 마라, 너 게임 좀 그만해라, 막 이렇게 한다고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 애들은 핸드폰 게임 하면서 친한 친구들을 온라인 게임 상에서 만난다대요. 네, 저도 몰랐는데 예전에는 뭐 고무줄놀이 하고 뭐 이렇게 짬뽕하고 있잖아요. 뭐지, 오징어 하고 뭐 기억나세요? 예. 그런 걸 다 몸을 써가지면서 같이 놀았지만은 요즘은 노는 장소가 밖이 아니라 온라인이라네요. 그래서 온라인 안에서 만나서 노는 거예요. 걔네들끼리 또 대화도 하고. 그래서 노는 형태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인지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일단 온라인 말고도 이 오프라인이 또 얼마나 좋다라는 걸 아이들한테도 좀 느끼게 하셔야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면은 가을이 되면 애들이 이 자연이 얼마나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좀 데리고 나가야 돼요. 나가서 야, 자연이 참 아름답구나 이걸 너무 느끼게 하고, 봄이 되면 또 꽃이 피어요, 안 피어요? 네, 피고. 어제도 날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때 그냥 집에만 계시지 말고 애들하고 자연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자연과 나와의 연결감을 다시 회복할 때 사람은 참 행복하다고 느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온라인 세상만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오프라인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정말로 훌륭한 것 중에 하나는 템플스테이가 그렇게 줘요. 템플스테이. 제가 스님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실제로 스님이라서 하는 얘기지만, 네, 네, 그 템플스테이가 정말로 좋아요. 왜냐면 아파트에만 맨날 있다가 애들하고 맨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모습만 보다가 전혀 다른 모습, 그러한 그 정말로 우리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하룻밤, 이틀밤을 자고 나면 애들 그 앞에 그 뭐죠? 그 사찰 앞에 흐르는 그러한 계곡, 그런 물도 보고 돌탑 쌓여진 것도 보고 사천왕이 누구다 이런 것도 보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새로운 세계를 자꾸 만날 수 있게 이 오프라인에 이런 것을 좀 해준 다음에 뭐 핸드폰을 좀 그만해라 해야지, 무조건 그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이게 잘 안 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건 뭐냐면,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행복하게 살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뭐니 해도 머니래. 그래서 이 머니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다들. 근데 안타깝게도 머니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행복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과 상관없이 노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공부하자. 네, 이 공부예요, 공부. 이 은퇴를 하고 나서도 할 것이 있어야 돼. 사람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공부처럼 돈 안 들면서 정말로 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참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중산층의 기준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중산층의 기준이 뭐라고 그러면 다 아파트 평수부터 얘기하는데, 평수 몇 평 사냐, 아니면 뭐 그 자동차 cc 몇 cc 뭐냐 뭐 이런 건데, 일단 프랑스에서는 중산층이다 그러면 첫 번째가 외국어를 하나 할 줄 알고, 두 번째가 다루는 악기가 하나 있고, 음악 악기, 세 번째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하나 있고, 네 번째가 친한 친구들 불러다가 이렇게 자랑하면서 해줄 수 있는 요리, 나만의 요리가 있고, 다섯 번째가 봉사활동을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달라요? 같아요? 엄청 다르죠. 예. 이 사람들의 딱 방점은 뭐냐면 얼마나 성장하는가, 끊임없이 배움을 가지고 성장하는가에 딱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외국어를 하나 공부해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나 배워도 좋고, 아니면은 음악을 하나 이렇게 노래를 해도 좋고, 악기를 배워도 좋고, 뭐 하다못해 요리라도 좀, 여러분들 새로운 요리 최근에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지금. 어느 순간 맨날 하는 것만 하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나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를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재미난 거, 내가 스스로가 의미가 느낄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클래식 기타를 배워요. 클래식 기타를 일주일에 1시간 배웁니다. 1시간. 그렇게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 클래식 기타를 배우니까 어떤 일이 저한테 벌어지냐면은, 저는 클래식 음악이란 세상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 공양하면서 저는 KBS2 그 클래식 라디오 FM을 듣거든요. 그럼 그 음악을 듣고 있으면은 제가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삶이 너무너무 윤택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좋다라고 느끼려면 알아야지 느껴요. 그렇죠? 모르면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
며칠 전에도 보면 여기 요 근처에 보면은 그 뭐죠? 그 미술 전시회 많이 하시죠? 올림픽 공원 안에. 아시죠? 예,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 가지. 옆에서 바로 코 옆에서 해도 내가 그런 걸 향유할 수 없으면은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 풍성하다라고 느끼게 사는 것은 뭐예요? 내가 좀 알아야 된다.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부를 통해서 지성이 딱 깨면은 남들하고 비교를 안 합니다. 내 속이 꽉 차서 내만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예, 음악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아니면 자연의 즐거움. 저도 어제 그 안산길이라고 아세요 혹시? 그 연세대학교 뒤에 있는 거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거기 보면 아주 자작나무인지 뭐 나무가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에 돌아다니는데 그 아름다운 그 뭐예요? 자작나무를 보면서 있는데 햇볕이 들고 거기다가 바람이 또 너무너무 그 좋은 바람이 귀한 바람이 샥 부는데 야 내가 임금이 된 것 같아. 임금이 이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느끼려면은 마음속에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자연과의 그런 연결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 자기의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성이 열리고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행복한데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니까 이 중년이 돼서 우리 아이들도 다 클 대로 크고 나도 이제 뭐죠? 그 남자도 여자도 그 뭐라고 하지? 갱년기라고 하나요? 예, 그런 것도 들고 그러면은 애들도 이제 집에서 나가고 그럼 나도 모르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그냥 허전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공부를 하면 참 좋은데 우리 그 불광사에도 보면은 우리 그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부처님 경전, 유식 경전 뭐 이런 거 공부할 수 있는데 이런 데 와서 공부하면 참 좋은데 그런 건 안 하고 그 뻥 뚫린 마음을 그런 걸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은 대낮에 귀신처럼 백화점을 떠돌아다닌대요. 그러면서 물건을 하나씩 이렇게 구입을 한대. 물건을 이렇게 그 텅 빈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물건으로 구입을 해. 물건으로.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물건은 비싸다 안 비싸다? 비싸다. 무슨 뭐 루이비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똥 들어간 거. 예. 그런 거 한번 해주면은 이게 오래 안 가요. 오래. 왜냐면 옆집 사람이 또 뭐 이상한 것도 하면 나도 그거 해야 되나 막 이러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 돈이. 그래서 노년이 그 돈을 엄청 많이 쓴다고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렇게 물건으로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한다? 지성을 일깨워서.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면서 지성과 영성을 깨우는 것처럼 정말로 값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운동을 하시던 아니면은 음악을 공부하시던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시던 뭔가를 하나 이렇게 공부하세요. 아셨죠? 예, 그게 돈이 많이 들지도 않으면서도 노년을 되게 풍성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다는 거.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가 열심히 아버지가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 삶을 알차게 살려는 모습을 보면 자기들도 그렇게 따라할까요? 안 따라할까요? 따라해요. 근데 본인들은 자기 삶은 완전히 내팽개쳐 있고 관심이 없고 자기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생각은 없고 모든 것을 아이들한테만 다 올인을 하면 아이들을 나도 모르게 자꾸 집착하고 컨트롤하게 합니다. 아이들을 나도 모르게 집착하고 컨트롤하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을 잘 기르고 싶으면은 제가 그 특급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특급 비밀을. 이게 뭐냐면 지금이 4차 혁명 그 산업혁명 바로 코앞에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아는 대다수의 직업이 싹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의사도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 의사 인공지능이 들어왔어요. 그 왓슨이라고 이 왓슨이 들어와가지고 이 인공지능 의사는 41초마다 전 세계에서 한 번씩 나오는 새로운 의학 논문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다 공부한대요. 41초마다 나오는 걸 다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인공지능은 잠을 자요 안 자요? 안 자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니까 얼마나 빨리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런데 41초마다 나오는 거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업데이트된 머리 좋은 의사가 있는데 이 암에 딱 걸려가지고 암에 그러한 그 지금 그 상황을 딱 가르쳐 주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암 전문의 3명하고 그 다음에 왓슨이 한테 보여줘가지고 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처방전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4가지가 나왔을 때 대다수의 환자들은 이 왓슨 인공지능이 진단을 내린 것을 따른다고 그래요. 왜냐면 가장 부작용이 적으면서 가장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의사도 없어지게 생겼어요. 이제 미래 세계는 5년 이후로부터는 무인 자동차가 이제 시내를 이제 활보하고 다닐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상당수의 지금 공부가 이제 20년 후에는 정말로 필요 없는 그런 공부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주산 그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지금은 그게 뭐 필요한 공부예요? 아니면 쓸데없는 공부였어요? 쓸데없는 공부였잖아요. 이런 게 벌어진데도 지금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대부분이 그래서 딱 2가지만 남는데요. 뭐냐면 창의적인 직업과 그 다음에 허드렛 일.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대다수의 직업이 없어진대요. 그러려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죠? 창의적인 애로 키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창의적인 애로 키우는지 그 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혼내지도 말고 해주지도 말자. 네, 이거예요. 이거 혼내지도 말고 해주지도 말자. 뭐냐면 창의적이 되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자율성하고 독립성이 이제 보장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 본인이 선택을 하면 그 안에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되면 엄마가 아니 아버지가 너 이거 해 해서 이렇게 시킨다고요.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안 즐거워요. 억지로 하기 때문에 안 즐거워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에는 창의적이 안 일어납니다. 창의성이. 뭔가를 하면서 즐거워야지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아이가 하는 행동에 따른 책임을 아이 보고 지게 해야지 아이 스스로가 주도성을 갖고 자기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얼마 전에 제가 그 미스 코리아 했던 그 금나나 씨 아세요? 네, 저번 주 화요일 날 제가 만나서 무슨 택시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촬영을 했는데 그분이 하버드 갔잖아요. 하버드 가가지고 박사까지 하버드에서 하셨어요. 근데 미스 코리아인데 하버드까지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 엄마가 영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영주 사람인데 그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뭘 하라고 이렇게 간섭을 안 했대요. 간섭을 안 하고 자기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자기가 지도록 했대요.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예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처음에는 엄마가 그런 모습이 되게 차갑다 아니면은 무관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들어서 딱 보니까 사랑하는 엄마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렵고 힘들었을 때 가가지고 야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아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참고 지켜보는 게 힘들까요? 참고 지켜보는 게 힘들어요. 그게 더 큰 사랑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이를 좀 믿어주고 참고 지켜보는 게 있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 하고 싶은 게 미래에. 근데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래에 자기 직업을 선택할 때 남들이 봤을 때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봤을 때 돈 많이 번다고 하는 거, 유망한 이런 것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경쟁률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아요. 지금 9급 공무원이 48대 1이요. 7급 공무원이 64대 1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4대 1이고 48대 1이면 붙은 애가 정상이다, 떨어진 애가 정상이다. 떨어진 애가 정상이지 안 그래요? 60몇 명이 떨어지는데 붙은 게 희한한 거야. 붙은 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가가지고 막 웬 고생 막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지금 남들이 봤을 때 유망하다는 걸 다 따라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요. 어떻게? 스님, 제가요 요번 임용고시 또 떨어졌어요. 3년째인데 어떡하면 좋아요. 맨날 엄마한테 돈 받고 고시원에 사는데 이런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스님. 이런 걸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런 애들 볼 때마다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한마디 해줍니다. 뭐라고 해주냐면, 불가의 문은 화들짝 열려있다. 네, 스님의 길도 생각해봐라. 스님은 경쟁률 낮다. 더불어서 스님은 되자마자 정규직이다. 그 누구도 안 자른다. 그리고 요새는 시골절 빈절도 많이 생긴다더라.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농담이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직업이요, 10,000개요, 10,000개. 전 세계적으로는 30,000개가 있어요. 근데 하얀 종이를 주고 여러분들한테 아는 직업 적어보라고 그러면 300개 이상은 못 적어요, 대다수가. 즉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가를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알아봐야 돼요. 자기 인생을 걸 그런 직업을. 근데 그런 것을 안 해, 자기 스스로가 주도해서. 그러면은 아까처럼 뭐 연예인 된다, 막 연예인 되면 그게 경쟁률이 세요, 안 세요? 엄청 세잖아. 맨날 가수 한다고 그러고 애들 보니까 요새.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률 센 데 들어가서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지죠. 왜냐면 맨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남들 하는 거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이를 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가 엄마 나 점심밥 먹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 차려놨는데 따라해보세요. 그래. 따라해봐요. 그래. 먹지 마라. 그러다가 이제 2시간 있다 와서 엄마 나 배고파 밥 차려줘.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그래. 네가 차려 먹어라. 아셨죠? 절대로 차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결혼한 애가 이제 직장 잘 다니다가 상관하고 잘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직장 때려치고 엄마 나 커피숍 차릴 테니까 돈 대줘 이랬으면 돈 대줘야 돼요, 안 대줘야 돼요? 야, 너 2-3년간 좀 서운하게 있어라. 엄마 아버지는 의리를 지킨다고 같이 망하면 안 되지. 그렇게 아셨죠? 그래서 아이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지켜봐주고 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가 부모한테 의존하게 하고 아이가 모든 것을 엄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러면은 아이도 망하고 엄마도 망할 수 있어요, 부모도. 그리고 또 이런 걸 질문을 또 많이 합니다. 스님, 우리 애가요,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마음이 되게 우울해졌어요, 스님. 어떻게 하면 산후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왜 스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제가 경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저 애 낳은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산후 우울증 걸린 걸 또 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방법을 찾아왔어요. 따라해보세요. 우리 애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순간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냐면 애가 딱 나오면 자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남자들이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육아라는 것은 남편들처럼 퇴근이나 주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4시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고 육아는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편이 도와주는 거예요? 원래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이거 해주면서 도와준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애가 혼자 낳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원래부터. 그런데 이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유가 있다가 갑자기 자유가 없어지고 애가 나오니까, 그리고 옛날처럼 남편이 나한테만 관심을 주면 좋겠는데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다 애가 나오면 관심이 다 어디로 이동합니까? 애한테만 해서 이제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몸이 이렇게 애 낳고 나면 몸이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망가지잖아. 그래서 이게 다 애 책임인 것 같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직장을 다녔던 분들은 갑자기 일을 못하니까 내 경력 단절에 불안감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우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아이들과의 그런 만남이, 상황이 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애가 어린이집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요. 상황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우울할 때 들을 때 드는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마음이 우울할 때 들을 때 생각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우울하면은 죽을 때까지 우울할 것 같아.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자살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울 때. 그래서 잘못된 한 생각에 내가 자꾸 마음을 이렇게 휩싸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딱 갔대요. 딱 갔는데 한 번에 점프가 안 되더라네.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아니 전화 갔다가 오더라네. 그 상황에서. 그 전화를 무심결에 딱 받았더니 옛날에 꿔줬던 돈을 갚겠더라네. 그래가지고 자살 안 하고 돈 받으러 갔대. 돈 받으러. 이처럼 한 생각을 내가 딱 바꾸면은 자살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을, 내가 잘못한 생각을 자꾸 따라가면은 마치 진실인 것 같고, 근데 절대로 우울할 때 드는 생각은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재미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맨날 나쁜 거 1위 많이 하거든요. 예, 뭐가 있어요? 1위가 자살률, 이혼율, 교통사고 이런 거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더불어서 하나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노년 빈곤층이 가장 높다네, 우리나라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가 되게 가난해진대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안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또 하나, 아까 공부하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방법을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가겠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미국에서 학생들 오랫동안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노년 자금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더라고. 우리는. 그게 누구예요? 자식이요, 자식. 내가 보니까 미국은 애가 대학 간다고 등록금을 부모가 다 대주고, 결혼한다고 집을 얻어주거나 가구를 다 사주고, 결혼식장 비용을 다 대고, 그리고 그 사교육비로 자기 버는 것의 3분의 1을 탈탈탈 털어서 애들 교육시키는 법이 없어요, 전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노년자금으로 저축을 해야 될 금액이 다 애들 교육으로 애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그렇게 했으면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면 기대를 했습니다. 뭘 기대를 했어요? 나중에 내가 아프고 나이 들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자식들이 나를 봉양할 거라는, 효도할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요즘은 부모하고 같이 살려고 그래요, 안 살려고 그래요? 안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세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보세요. 낀 세대. 네, 여러분 중간에 끼셨어요. 네, 그래서 해준 건 많고 받는 건 없습니다. 1,000만 원을 애들한테 해줘도 10만 원 용돈 받기가 힘들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노년을 좀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애들한테 주려고 하지 말고 친한 친구들 맛있는 걸 사준다. 친구들한테 잘하세요. 친구들한테. 친한 애들은 나하고 놀아준다, 안 놀아준다? 안 놀아준다. 1년에 얼굴 2번 보여주면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친한 친구들은 나하고 놀아준다, 안 놀아준다? 놀아준다. 그래서 오늘같이 혜민 스님 법회 한다더라, 야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친한 친구 따라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친한 친구들이 나를 불러주는 데가 많아야지 삶은 뭐예요?
예, 활기차고 행복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유명해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안 찾아주면 그것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예, 잘못하면 고독사하기 딱 좋습니다. 고독사하기.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예, 혼자 그 뭐 돈 보고 살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사실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주변에 인덕이 많아야 돼, 인덕이. 그래서 인덕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거고, 사실 인덕이 많아야지 또 제복도 있습니다. 제복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덕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복이 생길 수 있는 정보를 누가 가져다 줍니까? 친구, 아는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덕을 베푼 사람들이. 그래서 인덕이 많아야지 주변에 친한 친구들한테 잘해야 돼. 친한 친구들. 그래서 삶이 되게 친한 친구들. 특히 내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3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3명. 행복의 기준이 내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 3명. 여러분들은 내 비밀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3명 정도 있으십니까? 네, 여기 보니까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큰일 났어. 인생의 목표가 머니가 아니라 친구 3명을 잘 사귀는 것으로 이제 좀 바꾸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 편에서 들어주고 내 편이 돼서,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더불어서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친구가 3명은 있어야 된다. 살다 보면 우리가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되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남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내 안에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못하고 나의 좋은 모습만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면은 나의 정말로 진정한 속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있어도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외로워요. 왜냐하면 내 속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2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니까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많이 베풀자. 많이 베풀자. 이 덕을 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베풀어주면 우린 그 사람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데, 아는 스님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제가 이제 음식값을 계산하려고 카운터로 나가서 계산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아는 스님 중에 어떤 스님이 먼저 돈을 내신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그 스님이 확 좋아져요. 네. 우리 스님 마음에 들어. 뭐 이런 면이 있으셨어. 진작에 막. 그러면서 이 스님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러다 그 순간에 어떻게 결정한다? 좋아하기로 딱 결정해버려. 예.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죠? 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베풀어주면 우린 그 사람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당연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려면 내가 좀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베풀 줄 모르고 항상 계산적이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다 물려주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나 아니면 친한 친구들한테 되게 야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그 사람은 외롭다, 안 외롭다? 주변에 사람이 안 남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자식은 나를 배반할 수 있어요. 네, 아까 말했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덕을 많이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보면은 육바라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예요? 보시예요. 이 덕이에요, 덕. 이 가장 수행의 첫 번째는 인색하지 않는 거. 이것을 잘 따라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 스님, 제가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제 말을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자꾸 제 말을 막 왜곡해서 듣고 나쁘게 얘기해서 구설수가 따라서 너무 힘듭니다. 상처가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무슨 말을 해드렸냐면,
덕을 베풀려고 그랬어요. 덕을. 왜냐면 좀 이렇게 남들한테 덕을 베푸면 내가 조금 실수를 해서 남들한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도, 그래가지고 그 황당한 그 상황을 경험한 어떤 사람이 야, 쟤 이상하더라 하고 막 얘기를 해.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친구가 예전에 나한테 좀 덕을 입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야, 괜찮아. 야, 걔가 좀 실수했나 보다. 근데 원래 걔는 좋은 애야. 라고 덕담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면은 이게 교정이 돼요. 예, 덕이 있으면은. 근데 덕이 없으면은 그 누구도 그 사람한테 좋다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처음에 베풀어요. 두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얘기했는데 자랑질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내가 얘기를 했는데 말투가 너무 퉁명스러워서 상대방은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닌가. 스스로를 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해주세요. 두 번째. 말을 잘 들어주자. 잘 들어주자. 이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인간관계도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자기 얘기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 갔는데 4명이 모였으면은 시간을 공평하게 4분의 1씩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자기가 4분의 3을 다 얘기해버려. 그러면 나중에 그 친구 부르고 싶다, 안 부르고 싶다? 야, 너 저리 가. 쟤는 빼놓고 만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얘기를 따뜻하게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할 때도 얘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주면 좋은데,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우리 보살님이 스님, 제가 스님 말씀 듣고 그 어떤 모임 가가지고 제가 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 애한테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도록 하니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스님. 그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제가 스스로가 깨닫고 나서 오늘도 내가 4분의 3을 얘기하는구나 깨닫고 나서, 야, 지금까지 내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지금부터 네가 얘기해. 그러면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없어. 내가 뭘 얘기하라고. 왜?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그 사람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해줘야 되잖아요. 질문을. 그래서 야, 요새 아이들 괜찮냐? 네 저번에 아팠는데 너 몸 좋아졌냐? 이렇게 질문해줬을 때 사람이 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이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내가 상황을 변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변화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부처님 붙잡고 기도를 하고 막 그래도 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 없다 하고 이제 절 안 나와야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이게 우리가 그럴 때가 진짜 마음 공부하는 때입니다. 정말로 마음 수행하는 때가 그럴 때예요. 그래서 내가 따라해보세요.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 강연이 많기 때문에 KTX를 많이 탑니다. KTX를 딱 타고 있으면 가끔씩 그 이제 대 앞이나 뒤나 이런 곳에 애를 이렇게 그 갓난 애기와 같이 타는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애가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KTX에서 좀 조용하게 제가 가려는 데까지 좀 잠도 자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애가 막 울면은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별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좀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짜증도 나고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아니, 애를 어떻게 간수하기 때문에 하는 게 왜 이렇게 애를 울리나 이런 생각도 막 저도 모르게 올라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누가 손해해요? 나만 손해야, 나만. 그렇죠? 애 상황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애가 우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지. 그래서 애는 우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만 거기에 대고 내가 자꾸 저항을 하면, 애가 빨리 우는 것을 싫다라고 내가 자꾸 저항을 하면은 나의 괴로움이 어떻게 돼요? 증폭이 됩니다. 나의 괴로움이 더 커져요.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바꿔야 되냐면, 그 애를 데리고 온 우리 엄마를 나의 여동생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나의 그 며느리다, 아니면 나의 딸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딸이 그 애랑 같이 왔는데 애가 그렇게 울면은 내 마음이 어떨까요? 안타깝죠. 그렇죠. 아이고, 얼마나 우리 그 손자가 어디가 아픈 게 아닌가, 우리 그 조카가 어디가 아픈 게 아닌가, 왜 저렇게 우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동생이 지금 얼마나 황당할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들까, 이러면서 그 여동생이 얼마나 안 됐나는 자비한 마음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비한 마음이 돌기 시작하면 그 상황을 내가 저항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더 이상 괴롭다, 안 괴롭다? 안 괴로운 거예요. 무조건 내가 상황을 변화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변화할 수 없을 때는 누구의 마음을 바꾼다? 내 마음을. 누구를 위해서 바꾼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짜증만 내지 마시고,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는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 불광사에 와가지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여러분 정말로 댁내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